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물류 이야기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좀 어려워요. 예,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래도 뭐, 하나하나씩,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산업혁명과 후기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산업화, 공업화,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려면 물론 과학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의 어떤 뭐 자급자족이나 간의 수공업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공장화를 이루고 기업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려면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의 공급 그리고 자본력의 공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론 이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가 경제학 수업은 아닙니다. 뭐 근데 이제 경제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그 경제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뭐 그래프나 수식이나 산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도 그 경제적인 요소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 경제적 요소가 투입되어서 어떤 경제적 성장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사회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 노동과 자본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얘기했던 그 막바지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그래서 뭐 철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증기선, 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륙 횡단 철도가 놓이고 운하가 만들어지고 스웨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부분이 통신에 제가 교통의 발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통신의 발달에서는 그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제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신이란 방식으로라도 이제 멀리 떨어진 국가, 멀리 떨어진 대륙의 어떤 통신 수단, 동시간에 실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발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 이런 어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해서 먼 지역에 먼 나라와 나라를 달리해서 다른 나라 사이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노동의 이동에는 쉽게 말해서 노동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쉽게 말해서 풍족하고 넘쳐나다 보니까 그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기가 좀 약하겠죠. 쉽게 말해서 가치가 덜하겠죠. 근데 노동력이 부족한 쪽에서는 그 노동의 가치가 아무래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학을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풍부한 곳은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그 대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도 그렇겠죠. 반대로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싸고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소위 말하는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죠. 그러면 노동력이 넘쳐나고 풍부하고 막 발에 채이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로 이 노동력이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 세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19세기를 거치면서 19세기 이제 1800년대를 의미합니다.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1800년에 세계 인구가 9억 명이었었는데 1900년이 되면 거의 뭐 한 2배 수준인 16억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인구의 증가에 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역이 드러났지만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사실은 북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이
이 1800년에 600만 명 수준에서 1900년에 81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3배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인구 증가는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유입, 즉 이민이 이렇게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거는 사실 이런 인구들이 이렇게 증가한 인구는 사실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인구는 대부분 물론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흑인들이 이제 노예로 뭐 잡혀서 뭐 그렇게 넘어간 것도 있지만, 유럽인들이 사실 유럽의 인구 가잉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유럽의 인구들이 일자리나 먹거리, 기아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자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간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 유럽의 아일랜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뭐 감자에 대해서 병이 돌거나 이래가지고 감자 기근 이런 것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아사하는 그런 문제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감자 기근이라고 하는 건데, 아일랜드가 굉장히 북쪽에 있죠. 영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농사를 그렇게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신대륙 발견이나 대항해 시대를 공부했을 때 했던 것처럼 이 감자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이 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을 만큼 이 감자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근데 이게 병충해를 돌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국이 이 아일랜드 지역에 대해서 수탈을 했지, 아일랜드인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주로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아일랜드나 독일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는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렇게 됐다가 1800년대에 유럽의 감자 기근이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후발주자로서 아일랜드 사람, 독일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 뒤의 시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이란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미국 사회에 이민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을 것이고, 그렇게 어떤 사회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들끼리 뭉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기존의 주류 사회에 있던 뭐 영국계 이민자들하고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어떤 자경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어둠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게 소위 말하는 아일랜드 마피아라든지 이탈리 마피아라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제 그 성 패트릭 데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이제 아일랜드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이 세입 클로버를 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녹색 옷을 입고, 이게 다 아일랜드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프로농구팀의 이름 중에 보면 보스턴 셀틱스가 있는데 이 셀틱이란 말이 켈트계, 즉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 미국 사회의 뭐 주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곳에 편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존 F 케네디나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아일랜드계 후손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의 조상 뿌리 찾기 같은 걸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들이 이제 아일랜드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어떤 구성원이 됐다. 즉 다시 말해서 북미의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그럼 그 증가된 인구가 결국에는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미국의 산업화에 도움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이민의 방식은 이랬어요. 그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대체적으로 면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미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는 목화나 뭐 목재나 뭐 이런 것들을 실어 가지고 가면 됩니다만 반대로 갈 때는 비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비어서 가는 배에다가 이제 사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851년부터 1880년에는 유럽을 떠난 이민자 수가 연간 27만 명 수준이었는데 1881년부터 1915년에는 무려 연간 92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그들이 북미의 미 개척지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노동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이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이민의 행렬은 유럽에서 북미로 넘어가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민을 가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그 노동력을 하는 한인 사회도 미국 사회에서 이제 큰 사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가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역사의 120주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9월 말 이 시기에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는 뭐 그런 그 수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민에 따른 효과가 발행되게 되지만 보통 이렇게 이민으로 노동력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일단 노동력의 가치와 함께 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로 이전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 지식, 자본의 이동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이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그 저소득층을 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민을 간 나라,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의 어떤 임금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민을 보내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본들이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노동력만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도 굉장히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본 이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산업화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갔던 영국이 많이 주도를 하게 되고 영국이 그만큼 또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죠. 영국이 가장 앞서고 그 이후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후발주자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리 먼저 공업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 증가됐을 것이고, 그 늘어난 소득을 바탕으로 저축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 저축을 바탕으로 금융업이 발달했을 것이고, 그 발달되어 있고 축적된 자본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먼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주로 투자를 하게 된 거는 결국 북미에 혹은 새로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이었고 아니면 오세아니아였겠죠.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는 쉽게 말해서 투자를 받아서 거기서 새로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경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이 흡수되게 되면 그를 바탕으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운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시설이라든지 사회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확보되고 발전되고 구현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은 이런 어떤 투자의 혜택을 좀 많이 상대적으로 못 받기도 했어요. 왜냐면 유럽인들이 바라봤을 때 유럽인들이 많이 이주한 북미 대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혈연적 친근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아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한테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의 어떤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해외 투자가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1870년대부터 자본이 해외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어서 1900년대 이후 해외 투자 규모가 굉장히 갈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900년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부터 1900년까지 이루어진 해외 투자 자본이 총액이 230억 달러였다라고 한다면 1914년에는 무려 그 2배 정도인 430억까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이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해거든요. 그때 좀 축소되었다가 다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상승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되죠. 자, 이렇게 뭐 노동이 이동하고 자본이 이동하는 속에서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세계 경제는 하나의 어떤 큰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세계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걸 발달된 어떤 운송수단이나 통신수단으로, 그리고 운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운송이 쉬워졌고 국제 운송에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제 무역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간략하게 얘기했던 뭐 관세 장벽의 인하 이런 측면도 결국에는 국제 무역을 증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에서 생산해서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뭐 중상주의라든지 근대 이전에 뭐 자급자족 사회에서 전 세계가 무역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들이 국제 무역 운송망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물품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나 자본력까지도 이동하는, 그야말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에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국제 세계 경제의 환경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죠. 이러한 메커니즘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를 이루는 그 기저에는 사실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유럽에 먼저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먼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그러한 식민지를 하나의 원재료의 공급처이자 물품의 판매처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 서유럽과 그 서유럽의 파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그 소득이나 세계화의 어떤 성과를 누리는 반면에 반대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굉장히 그 생활 환경이나 소득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불균형, 어떤 양극화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에는 무조건 수출 주도, 수입은 되도록 억제하는 중상주의 혹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도 이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1870년대에 이제부터 자유무역주의의 어떤 기조가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 1870년대 이전부터 발생됐던 어떤 자유로운 무역 기조, 예를 들어서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관세가 인하되는 그러한 기조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온 건 아니에요. 자유무역주의가 주된 흐름이 되는 시기도 있었고, 반대로 보호무역주의가 주된 무역의 어떤 흐름이 된 시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가 위기를 맞게 되는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1870년대 이후에 서구 열강들이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의 자신의 어떤 경제적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국과 자신이 갖고 있는 식민지들을 묶어서 경제 블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 본토와 자국의 식민지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물품이나 노동력이나 자본이 쉽게 이동을 하는데 영국과 영국 식민지 아닌 국가하고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지들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블록을 만드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블록화예요, 블록화. 이게 쉽게 말해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영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게 해요. 이게 일종의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 침탈에 가져온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이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먼저 산업화와 식민지를 지배를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자국의 식민지를 하나의 어떤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세계 1차 대전을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의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세계 2차 대전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양차례,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 어떤 근원적 원인에도, 물론 이게 세계 대전을 일으킨 모든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 어떤 주요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경제 블록의 어떤 탄생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반대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 블록도 형성되고 이런 시기에 대규모의 경제 불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1873년에 대규모의 불황이 세계 경제를 엄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70년대 말까지도 계속 되게 됩니다. 이거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뭐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경제적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 경제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불황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어떤 처음이 이 1870년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과거의 중세 시대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통신수단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어떤 특정한 국가가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것을 영향을 받는, 이것의 어떤 뭐 자본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물품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동조화 현상이에요. 어느 한 나라가, 그러니까 예전에 자급자족하던 시절에는, 중세 시절, 고대 시절에는 어느 한 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흥망을 하면 그 한 나라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데,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한 나라에서 안 좋고 이 한 나라의 침체의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이펙트를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기의 특징줄 중에 하나를 보면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한 토지를 갖고 있고 농업 생산을 주로 많이 하는 국가들, 특히 그런 국가들이 주로 아메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위치하고 있죠.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본 투자가 많이 되어서 대규모 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러한 투자 자본에 의해서 생겨난 여러 대규모의 플랜테이션들, 대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많아지고, 그게 결국에는 농산물의 가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농산물이 가잉 생산되면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죠. 뭐 무슨 뭐 배추값이 폭락을 했다라든지 뭐 마늘값이 폭락을 했다든지 뭐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됐거나 마늘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물품이 시장에 많아지고, 물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그 물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판매하는 농민의 어떻게 보면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경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받은 신대륙에 위치한 농업 생산국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규모의 불황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를 몇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다 보니까 몇몇 나라들이 자유무역주의보다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관세를 올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업 부분의 불황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각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큰 기업, 선도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경쟁을 통해서 뭐 그것이 품질의 경쟁력이든 가격의 경쟁력이든 압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거대 자본이 소규모의 기업들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경제적 불황이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경제 블록을 쌓는 일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원산 그 재료 공급처와 안정적인 물품 판매처를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식민지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세, 인상, 그래서 내가 남에게 수출은 적극적으로 하고 남으로부터 수입은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 그러한 경제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오게 된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영국만 산업화가 된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후발주자, 미국까지 이런 후발주자들도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게 되면서 어떤 공업 국가로서의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영국만 생산하던 물건들을 쉽게 말해서 프랑스도 만들고 독일도 만들고 미국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에는 각국들이 관세 장벽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식민지에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가 농업 생산국들이 대규모 투자 자본을 받아서 대규모의 농장이나 대규모의 목장을 만들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죠. 그래서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농업을 하는 그 어떤 땅들이 생산되는 곡물이 있는데, 이것과 북미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유럽의 좁은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유럽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농업 생산국들이 가행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결국에는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농사를 안 짓고 뭐 포도를 재배를 해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뭐 낙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좀 변화하게 되는 원인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기존에는 기업들이 뭐 자국의 물품을 만들면 팔리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미국도 물건을 만들고 독일도 물건을 만들고 영국도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죠.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당연히 거대 자본이 작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형태의 어떤 적대적 M&A,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대 기업이 등장하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록펠러에 의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자유방임의 시대였던 거죠.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철도왕 카네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석유왕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엄청난 규모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치를 뻥튀기를 하는 그런 어떤
기업 경영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 정부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반독점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록펠러예요. 미국에도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빌딩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석유왕,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 뭐 이런 어떤 키워드로 이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을 했냐라고 살펴보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사람이 결국엔 1860년대부터 미국에서 석유 사업을 합니다. 석유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그 석유 회사였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석유 회사를 하나 둘씩 사들여요. 인수합병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 생산 회사의 90%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로 다 뭉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격을 받겠죠. 이 일종의 이 카르텔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석유 생산의 90%를 록펠러가 주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독과점법에 큰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법제로 반독점법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1882년에 록펠러가 이 자신의 어떤 스탠다드 오일을 40개로 쪼갭니다. 40개로 쪼개가지고 독점이 문제가 됐으니까 전미의 석유 생산의 90%를 자각하고 있던 자기 회사를 40개로 쪼개가지고 분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독점법을 회피를 하게 되는데, 뭐 석유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어떤 기업들이 이 독점법, 반독점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1890년에 셔먼법에 의해서 여러 스탠다드 오일 회사들이 분할이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오일이 있었다가 이것이 결국에는 쫙 쪼개지는 거죠. 스탠다드 오일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뉴욕,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뭐 스탠다드 오일 켄터키, 이런 식으로 주별로 쫙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회사들이 시간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90년에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록펠러가 죽고 록펠러의 어떤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좀 희석되고 나서 이렇게 쪼개진 스탠다드 오일의 후손들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합 집산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유저지 같은 경우에 이게 회사 이름이 엑손으로 바뀌고,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욕이 모빌로 바뀌어서 이 두 회사가 결국에는 1999년에 합병을 다시 합니다.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할이 됐다가 각자 살아나가다가 다시 합친 거예요. 그게 엑슨 모빌이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브 캘리포니아, 이 회사가 주도가 돼서 나타난 게 이제 쉐브론이고, 그리고 이렇게 스탠다드 오일의 어떤 자손 회사들끼리 뭉친 경우도 있지만, 스탠다드 오일의 어떤 이 자손 회사들 중에는 해외 자본에 의해서 인수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록펠러의 유산들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뭐 미국만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어떤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가겠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강력한 반독점법을 뭐 1800년대부터 도입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영국도 어떻게 보면 이 조금 더 미국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
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임페리얼 토바코라든지 아니면 브리티시 페트롤,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키운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는 형태의,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콘테른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자이바스, 재벌입니다. 재벌. 한국어로 재벌.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3대 재벌이라고 하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고, 이런 회사들이 뭐 강업이라든지 은행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중화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영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로얄 더치 더 셀이라든지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이 성장을 하고 노동이 성장을 하는 속에서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었고, 그럼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고,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대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미국처럼 반독점법을 통해서 시장이 어떤 특정한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은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일본의 경우처럼 그런 어떤 거대 기업들이 나타나서 그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뭐 경영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